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나이가 들면 부쩍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특히 생명에 직결되는 질환, 암, 치매, 뇌졸중 같은 병에 걸릴까봐 신경이 곤두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 나이보다 보통 20, 30년 젊은 몸과 뇌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슈퍼 에이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런 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 일어나는 노화는 예정된 것이 아니라 소모에 의해서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신체를 어떻게 얼마나 잘 관리하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뇌가 나이 드는 속도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젊고 건강한 두뇌는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슈퍼 에이저의 7가지 건강 습관, 느리게 나이 드는 기억력의 비밀입니다. 이 책은 국내 최고 치매 전문의로 인정받고 있는 김희진 교수가 20년 넘게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강령들을 엄선하여 담은 책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부터 체크하는 일상 점검을 비롯해 식단과 운동, 감정과 스트레스 관리, 수면과 약 복용법 등 일상을 관리하는 데 꼭 필요한 생활 습관을 총 7가지로 나누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뇌뿐만 아니라 근육량, 유연성 등 신체적으로도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때인데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년기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뇌와 몸을 늙게 만드는 4가지 습관. 잘못된 생활 습관은 노화의 속도를 앞당기고 신체 나이를 높인다. 48세 S씨는 기억력 저하 문제로 내원했다. 사업은 잘 되고 있었지만 5, 6년 전부터 기억이 떨어지더니 3일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와 관련된 일은 잊어버리지 않는데 일상의 소소한 일이나 점심에 먹은 음식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게다가 얼굴을 보면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갈수록 실수가 잦다고 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대해 물어보니 20살 때부터 거의 매일 술을 마셨는데 횟수가 주 3회 이상이었다. 게다가 한 번 마실 때 소주 2-3병은 기본이고 소위 말해 폭탄주도 즐겨 마신다고 했다. 뇌 MRI와 인지기능 검사를 했더니 60대 정상 남성의 뇌보다 뇌 위축이 심했다. 현재는 기억력이 너무 저하되어 투자한 곳의 정확한 정보가 기억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한다. 그렇다면 뇌의 노화 속도와 신체 나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잘못된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노화를 부르는 비만. 체지방의 증가는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노화를 앞당기는데 신체의 구성 성분 가운데서 지방이 어느 정도 이상 증가하면 지방세포가 노화의 주범인 산화 스트레스, 즉 체내 활성산소가 많아져 생체 산화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물질을 많이 만들어낸다. 앞서 활성산소가 인체에 지속적인 손상을 일으킨다고 말했는데 젊고 건강한 신체는 스스로 활성산소를 어느 정도 처리할 능력이 있는 반면 나이 들수록 활성산소가 과잉 생성되어 산화 스트레스가 체내에 지속적으로 쌓이게 된다.
그러면 세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거나 손상을 주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암 등 질병을 유발하고 노화를 일으킨다. 천재의 식단에서 맥스 루가비어는 지방에 대해 양날의 검이라고 말한다. 즉, 일정 범위 내의 지방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좋은 역할을 하다가 어느 선을 넘어서면 문제가 된다. 비만에 따른 지방 과다는 노화를 앞당기지만 나이가 들면 지방이 늘든지 줄든지 지방량의 변화 자체도 노화를 앞당기기 때문에 몸무게의 변화를 줄이기 위해 신경 써야 한다. 사실 나이 들수록 체중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현명하게 체중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나이 들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근육은 비만과 지방세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BMI, 체질량 지수나 지방, 근육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밀한 체중계를 구입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지방은 근육 안에서만 연소되기 때문이다. 같은 양의 지방을 섭취했을 때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지방을 빨리 연소시킬 수 있지만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지방이 연소되지 않고 체지방으로 쌓이게 된다. 그러면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높아지면서 신체적 문제를 불러온다. 뇌를 작게 만드는 흡연. 흡연하면 몸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각 세포의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는 무한정 분열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수명만큼 분열하는데 이는 이른 나이에 줄기세포의 고갈을 불러오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과 결체 조직의 퇴행을 촉발시킨다. 특히 빨아들인 담배 연기의 니코틴이 혈액을 타고 뇌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7초다. 뇌에 도착한 니코틴은 뇌의 보상 경로에서 작용하는 핵심적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분비 체계를 자극해 쾌감을 느끼게 한다. 일시적인 쾌감임에도 뇌는 이 기분을 느끼고자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담배를 많이 피우면 뇌의 두께가 얇아지고 언어 능력과 사고력, 기억력이 떨어진다. 미국 예일대학교 정신과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흡연자의 뇌는 비흡연자의 뇌보다 왼쪽 대뇌 피질이 얇을 뿐 아니라 흡연량이 많고 흡연 기간이 길수록 대뇌 피질의 두께가 더 얇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담배와 뇌에 대한 동물 실험의 결과 흡연이 뇌세포를 파괴시키고 뇌세포의 성장을 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는 쥐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3개 그룹에 각각 매일 니코틴을 저단위, 중단위, 고단위로 42일 동안 흡입하게 한 뒤 쥐의 뇌를 해부했다. 그 결과 중단위와 고단위 그룹은 저단위 그룹과 비교했을 때 뇌세포 소멸률이 확연히 높고 새로운 세포의 생성률은 5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니코틴을 흡입한 그룹은 비교 그룹에 비해 뇌의 적응력, 학습력, 기억력과 관계가 있는 단백질의 분비량이 적었다. 신체 활동과 근육 감소의 무서움.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노화가 빨라진다. 특히 움직이지 않으면 근감소증이 일어난다. 54세 L씨는 사무직 여성으로 야간에 폭식과 어지러움을 동반한 습관성 구토, 식욕부진, 무기력증 등을 호소했다. 환자는 6개월간의 섭식장애로 체중이 평소보다 20kg 빠진 상태에서 자녀들의 손에 이끌려 이동식 침대에 누운 채 진료를 보러 왔다. 이 환자는 경관시기로 영양분을 섭취하기 시작했으나 원인 없는 인지기능 저하 증상을 보였고 6개월이 지난 뒤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근육의 역할이 중요한데 나이 들수록 근육을 잃어버리는 양과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그래서 엘씨처럼 급격히 체중이 줄면 근육도 빠져 몸뿐만 아니라 뇌에도 이상이 나타난다. 근감소증은 노화에 따른 골격 근육량의 감소와 근육 기능의 저하를 뜻한다. 나이 들면 체중은 늘지 않아도 체지방이 증가하고 근육량이 감소하는 체성분의 변화가 생긴다. 이는 신경계 이상, 호르몬의 변화, 영양 상태의 불균형, 신체 활동의 감소, 만성염증의 지속 등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근감소증이 생기면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낙상이나 외상, 기능장애가 증가해 삶의 질이 저하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40에서 80세 성인은 평균 30에서 50%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60세 이상이면 그 기능이 매년 3% 정도 저하된다고 한다. 근육량 감소와 그 기능의 저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최근에는 노년 인구의 증가로 근감소증이 사회적, 경제적, 의학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움직임이 줄어 발생한 근감소증은 인지기능 저하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환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자녀의 이민 문제로 걱정스러운 마음에 2달 전부터 식사량이 줄고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던 P씨는 2달에 걸쳐 체중이 8kg 정도 감소했는데 내원한 날에는 수저를 들 힘조차 없어 응급실로 실려온 상황이었다. 그냥 우울한 감정 때문인 줄로만 알았던 P씨의 상태는 심리적 문제로 보기에는 상태가 너무 심각했다. 결국 P씨가 보인 다양한 신경계 이상은 지나친 식욕 저하에서 비롯된 근감소증이 원인이었다. 근감소증으로 전해질 이상이 발생해 인지기능 저하와 사지마비, 발음장애가 생긴 것이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평소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고 근력을 키워야 한다. 실제로 근감소증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은 3.6배, 당뇨병 3배, 고혈압은 2배까지 증가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므로 체중을 줄이는 데 신경 쓰기보다 근육량을 유지하고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한다. 지금껏 몰랐던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식습관은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다. 특히 포화지방은 체내 염증을 높이는 성분으로 지방 저장 세포의 유전자를 자극해 당뇨병이나 각종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염증을 만들어낸다. 게다가 밀가루, 설탕 위주의 식습관은 염증 유발 분자를 과량 생산하고 포장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체내에 독소를 쌓이게 하고 면역력 저하와 혈관 손상에 영향을 미친다. 뇌세포는 오메가3 지방산을 최대 40% 함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뇌에는 어떤 세포보다 오메가3 지방산의 역할이 크다. 미국 학술지 신경의학에 실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DHA 수치가 낮은 하위 25% 그룹은 상위 25% 그룹보다 뇌 용량이 적었으며 문제 해결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탕 등 단순 탄수화물의 섭취도 줄여야 한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중 증가뿐 아니라 알츠하이머병이나 제2당뇨병, 사고의 내용이나 과정, 표현에 있어 이상이 있는 상태인 사고장애 등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2.5티스푼의 설탕을 추가해도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54%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탄수화물이 과하면 혈당을 높이고
과도한 포도당은 체내의 각종 세포를 당화라는 과정을 통해 노화시킨다. 그리고 과도한 포도당은 곧바로 지질로 전환되어 우리 몸에 쌓이게 된다. 몸의 저밀도 지방 단백질이나 중성지방의 비율이 높으면 우리는 흔히 지방 섭취가 과다해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지방뿐 아니라 설탕 등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섭취했을 때 생긴다. 슈퍼에이저가 되기 위한 7가지 습관. 당신의 뇌는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 젊은 나이에 뇌졸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자기 관리를 해야 할까? 먼저 뇌 건강을 위해 평소 얼마나 움직이는지, 언제 식사하는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등 자신의 생활 습관부터 체크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 무의식 중에 습관대로 일어나 움직이고 먹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일상 점검에 들어가기 전 다음 7가지 질문에 먼저 답해보자. 첫 번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가? 두 번째, 건강에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가? 세 번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는가? 네 번째,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무엇인지 적고 관리하는가? 다섯 번째, 인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뭔가 하고 있는가? 여섯 번째,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방법을 찾는가? 일곱 번째, 최적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가? 이들 질문 가운데 예라는 답이 몇 번 나왔는가? 혹시 모든 질문에 아니요라는 부정적인 답을 하지 않았는가? 만약 그렇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이니 말이다. 30일간 하루 일과 분석하기. 뇌 건강은 현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 최적의 컨디션을 위해 일과를 체크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스마트 반지를 사용해 하루를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이 드는 꿀잠족이었다가 나이 들고 갱년기가 오면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앞당겨지고 새벽 2, 3시에 잠이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웠다. 할 일이 산더미인데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면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됐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일과를 분석해 보았더니 잠에서 일찍 깨어 아침을 피곤하게 맞이한 날은 다음과 같았다. 낮에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었을 때, 여유 시간이 있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낮잠을 잤을 때, 저녁에 음주를 포함해 과식했을 때, 커피를 5잔 이상 마셨을 때, 잠이 오지 않는데도 다음날 피곤할까봐 저녁 9시부터 잠자리에 들었을 때, 새벽에 깼는데 잠을 더 자려고 이불을 붙잡고 2, 3시간 그냥 누워 있었을 때, 저녁에 고기류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한 달간 일상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진 뒤 다음과 같은 수면 원칙을 세웠다. 오후 6시에서 8시에 운동을 하되 잠자기 2시간 전에 끝낼 것. 낮잠은 가능하면 15분 이내로 줄일 것. 외식할 때 소량의 음식을 먹을 것. 16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 커피는 하루 1잔으로 줄일 것. 잠자는 시간을 10시 30분으로 정하고 가능하면 그 시간에 잠자리에 들 것. 자기 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독서할 것. 자다가 중간에 깨면 자리에서 일어나 급한 일을 처리하거나 자기 전에 보던 책을 읽을 것. 나만의 원칙을 정하고 난 뒤 이를 지키면서 다시 꿀잠 쪽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우리는 살면서 병원을 찾을 정도는 아니지만 몸이나 마음이 보내는 다양한 불편함을 느끼곤 한다.
물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증상도 많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보려는 노력을 먼저 권유하고 싶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먹을까? 적게 먹어야 젊게 산다. 소식은 젊음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소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원래 먹는 양에서 3분의 2만 먹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리처드 와인드루크 교수 연구팀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평소보다 30% 소식한 원숭이가 마음껏 먹은 원숭이보다 수명이 30% 더 연장된 사실을 발견했다. 또 암이나 당뇨병, 심장질환, 뇌위축 등 노화에 따른 질병이 감소했고 피부 노화가 늦춰졌으며 내장기관의 건강 상태도 훨씬 젊다는 보고가 있다. 리처드 와인드루크는 저칼로식이 수명을 늘리고 나이를 더해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 노화 관련 질병의 발증이나 생존율의 증가를 보건대 칼로리 제한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처음으로 고혈압, 당뇨를 진단받은 환자에게 가장 먼저 식사량을 줄이라고 권유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운동은 그 다음이다. 미국 예일대학교 연구자들은 2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칼로리 제한을 실천한 그룹의 다양한 생리 지표를 분석했다. 이들의 칼로리 섭취량은 평소대로 먹은 비교 그룹보다 14% 적어 흔히 소식이라고 부르는 수준이었다. 이들 모두 체중이 줄고 혈압이 내려가며 체지방과 혈중 지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혈당 조절 기능이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좋은 생리적 반응은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이처럼 소식 그 자체로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건강 100세를 이룬 사람을 보면 대부분 소식을 실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고개를 들 것이다. 어느 정도 먹어야 소식일까? 건강에 좋은 양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각기 다른 몸무게와 키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의 하루 평균 섭취 열량이 2000에서 2500kcal일 때 30% 정도를 줄인 1500에서 1800kcal 정도가 적절하다. 소금, 설탕, 흰쌀밥을 멀리하라. 노화를 앞당기는 대표적인 나쁜 음식으로 소금, 설탕, 흰쌀밥이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소금의 하루 섭취량은 6g 정도이지만 한국인은 평균 20에서 25g을 섭취한다. 그런데 소금의 섭취량이 많을수록 혈압이 올라가고 뇌의 노화, 심혈관 질환과 전립선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음식의 간은 매우 싱겁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추는 것이 좋다. 특히 우리가 즐겨 먹는 국, 찌개 등 국물 음식과 고추장, 간장, 젓갈류 등은 유의해 먹어야 한다. 탄수화물은 필수 영양소로 꼭 섭취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비만과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한다. 특히 정제된 곡물이나 빵, 면 등 가공한 단순 탄수화물은 소화와 흡수가 빨라서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탄수화물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을까? 같은 중량의 음식이라도 탄수화물 함유량이 더 적을수록 건강한 음식이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여성의 경우 하루 첨가된 설탕 섭취를 25g 이하, 남성의 경우 하루 36g 이하를 권장한다. 과일이나 요거트 등에는 당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를 천연당이라고 부른다. 첨가당은 자연재료에서 발생한 당이 아닌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이나 음식을 조리할 때 첨가되는 인위적인 당을 뜻한다.
우리 몸은 이 천연당과 첨가당을 다른 방법으로 소화한다. 예를 들어 오렌지를 통째로 먹으면 당분과 오렌지 속 섬유질을 함께 섭취하게 된다. 당뿐 아니라 다른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어서 설탕 성분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좀 더 천천히 흡수된다. 착즙 100% 주스라고 광고하는 상품의 영양 성분표를 살펴보면 특유의 향기와 맛을 내기 위해 첨가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당이 몸에 빨리 흡수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빨리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갑자기 배가 고프면 달콤한 음식을 찾게 된다. 따라서 가능하면 당분은 천연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 다양한 음식을 꾸준하게 섭취하면 배고픔에서 비롯된 급격한 설탕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으므로 매일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식사 패턴 찾기. 식사 습관에 대해 물으면 아침을 거르고 아침, 점심, 저녁 순으로 많이 먹는 저녁 식사파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아침 식사파가 있다. 성인은 식사한 지 6시간쯤 지나면 위 속의 내용물이 모두 배출되어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진다. 속이 텅 빈 것 같아서 상복부의 느낌이 편하지 않고 몸에 기운이 없다. 두통이나 식은땀, 손발 떨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는 배가 고파서 먹을거리를 찾아 허겁지겁 먹게 된다. 또한 다이어트를 한다는 이유로 너무 굶다 보면 어느 날은 한 끼를 폭식하고 어느 날은 일일 일식을 하고 어느 날은 굶다가 다음날 몰아서 먹는 등 식사 패턴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우리 몸은 외부 환경에 따라 낮과 밤을 느끼고 주기에 따라 호르몬이 변한다. 이 호르몬은 뇌를 포함한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데 생활 패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식사 패턴이다. 아침은 인슐린 분비량이 많고 신진대사율이 높아서 소화 흡수를 잘할 수 있다. 같은 열량을 먹어도 아침에는 혈당이 적게 오르고 열량을 많이 소비할 수 있다. 반면 저녁에는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 같은 열량을 먹어도 신진대사율이 떨어져 태울 수 있는 열량이 줄다 보니 체중 감량에도 좋지 않다. 50세 L씨는 거의 매일 동료들과 소주 한두 병을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하고 귀가해 늦은 시간에 잠을 자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아침 식사를 거르고 출근하는 패턴을 10여 년 동안 반복하며 살았다.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던 그는 얼굴이 붉어지고 걸을 때 발목이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다 건강검진을 권유받았다. 그 결과 혈압이 높았고 당뇨 전 단계였으며 통풍이 있고 고지혈증 단계가 심했다. 그래서 의사의 권유로 술을 끊게 된 L씨는 10시 전에 잠들고 아침에는 가볍게라도 꼭 식사를 하고 점심은 충분히 먹고 저녁은 샐러드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하게 되었다. 한 달이 지난 뒤 L씨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한 달 만에 요산 수치를 제외하고 혈당, 고지혈증이 모두 개선되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아침 식사파이자 저녁 금식파인데 직접 실천해보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환자에게 권유한다. 저녁 식사량을 조절하기 어렵다면 아침을 조금만 먹고 점심과 저녁에 적당량을 나눠 먹는 것도 좋다. 당뇨나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에게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저열량 아침 식사를 하라고 권유한다. 반면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은 아침과 점심, 저녁을 적당량 나눠서 먹는 게 좋다. 저녁에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녁 식사를 충분히 해도 된다. 다만 취침 전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마치는 것이 케톤 연소에 좋다.
단백질과 지방 현명하게 먹기. 단백질의 구성 단위는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은 인체의 근육과 인대, 장기의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성장을 촉진하고 효소와 호르몬을 생산하는 데 필요하다. DNA의 유전 정보도 단백질이 없으면 전달되지 못한다. 단백질은 고기와 생선에 있는 동물성 단백질과 콩이나 곡류에 있는 식물성 단백질로 구분된다. 단순히 질로만 따진다면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훨씬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 동물성 단백질은 동물의 체조직이 인간과 비슷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적당한 비율로 갖고 있어서 질이 매우 높다. 하지만 육류는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끼어 있어서 많이 먹으면 해로운 포화지방산을 덩달아 많이 섭취하게 되고, 과도한 육류 섭취는 심혈관 질환과 신장 질환, 통풍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한편 식물성 단백질은 포화지방산의 위험은 없지만 인체가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추고 있지 않다. 곡류, 콩류, 견과류, 씨앗류, 감자 등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물성 식품임에도 한두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로 보완되는 음식을 함께 먹어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채워야 한다. 예를 들면 콩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고 좋은 성분이 많아서 노화 방지에 좋은 먹거리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겪은 환자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섭취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지방을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인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로운 것은 아니다. 지방은 주요 에너지의 공급원이고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며 성호르몬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원료이고 비타민 A, E 등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위해 꼭 필요하다. 우리 몸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한 것으로 올리브 오일, 생선 기름, 간유, 달맞이유 등이 있다.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에 이롭지만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음식 형태로 섭취해야 한다. 천천히 먹고 젊게 살기. 질문 하나가 있다. 당신은 슬로우 이터인가 아니면 패스트 이터인가? 우리 뇌에 가장 좋은 식습관의 비법이 있다면 뭐니 해도 천천히 먹기를 꼽을 수 있다. 미국 비만협회의 연례회의에서 로드아일랜드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첫째, 빨리 먹을수록 더 많이 먹게 된다. 둘째, 뚱뚱한 사람이 마른 사람보다 더 빨리 먹는다. 셋째, 남성이 여성보다 더 빨리 먹는다. 그리고 BMI가 높은 사람은 BMI가 낮은 사람보다 더 빨리 먹는 경향이 있으며 통곡물 위주로 식사하는 사람은 정제한 곡물 위주로 식사하는 사람보다 더 천천히 먹는다고 한다. 다음은 천천히 먹기와 관련된 노하우다. 첫 번째, 음식을 오랫동안 여러 번 씹어 먹는다. 여러 번 씹으면 히스타민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포만감을 빨리 느끼고 활성화된 히스타민 신경계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체내 지방 분해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식욕 억제와 지방 분해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특히 오래 씹을수록 뇌 기능이 활성화된다. 영국 카디프 대학교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껌을 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판단력과 기억력이 좋았다. 파로틴 성분이 뇌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백혈구 기능을 활성화해 혈관 건강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이때 함께 분비되는 물질 NGF, 신경성장인자는
손상된 신경세포 회복과 성장을 도와서 뇌를 활성화한다. 두 번째, 젓가락으로 먹는다. 젓가락을 사용하면 입에 들어가는 양이 적고 먹는 속도가 느려진다. 인도 비만협회에서는 2년 전부터 비만인 사람에게 젓가락만 사용해 식사하는 방법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음식을 먹고 소화가 될 때 포만 중추라는 신경을 자극해 그만 먹으라는 사인을 보내는데, 이 포만 중추는 음식을 먹기 시작한 지 20분에서 30분이 지나야 대뇌에 그만 먹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 식욕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음식을 빨리 먹으면 실제로 충분한 양을 섭취했어도 식욕이 남아있다. 똑같은 양을 오랜 시간 먹으면 그만큼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소모되는 열량이 높아지고 적은 양을 먹게 된다. 세 번째, 만찬을 즐기듯 식사한다. 1인 가구의 경우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거나 서서 먹거나 딴짓을 하며 먹는 경우가 많은데, 만찬을 즐기듯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어야 뇌의 포만감을 높일 수 있다. 식사에 온전히 집중하려면 식탁에 앉아 밥을 먹되 휴대폰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빨리 먹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의식적으로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밥과 반찬을 한꺼번에 입에 다 넣지 말고 밥을 먼저 천천히 씹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반찬을 집는다. 이런 순서를 의식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천천히 먹는 식습관이 자리 잡히게 된다. 뇌를 살리는 똑똑한 물 마시기. 우리 신체의 70%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물이다.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다. 우리 몸이 하루 필요로 하는 수분 섭취량은 2.5리터 정도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과일이나 채소 섭취량이 많아서 식품으로 섭취하는 수분량이 1리터 이상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섭취하는 수분량에 따라 물을 다르게 먹고 현명하게 먹을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야 똑똑한 물 먹기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않는다. 물은 몸속에 들어와 2시간 정도 지나면 소변으로 배출된다. 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에 무리가 가고 혈중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해질 불균형을 불러올 수 있는데, 저 나트륨은 여러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킨다. 가벼운 증상으로 두통, 구역질, 현기증 등이 나타나고, 심하면 뇌장애를 일으켜 의식장애나 발작 등이 나타나고, 아주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노년층은 신장의 수분 재흡수율이 떨어져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다.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말기 신부전 환자와 당뇨 환자다. 말기 신부전 환자는 체내 수분이 저류하면서 호흡곤란, 부종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당뇨 환자는 식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포만감 때문에 식사량이 줄어 저혈당의 위험이 생긴다. 혈당 관리를 할 때 충분한 물 섭취가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마시면 안 된다. 첨가물 없는 물을 마신다. 외출하면 물보다 음료나 커피를 마시게 된다. 하지만 수분을 흡수하는 장은 당분이 첨가된 음료를 물이라 생각하지 않고 음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수분 흡수가 덜 되어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 맹물을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맹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때는 결명자나 보리, 메밀을 넣어 우린 물을 마신다. 상황에 따라 물 온도를 맞춰 마신다. 찬물보다 따뜻하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찬물이나 뜨거운 물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찬물을 마시면 위장의 온도가 내려가 몸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운동 직후 찬물을 마시면 뜨거운 몸을 식힐 수 있고 빠르게 수분을 보충할 수도 있다. 따뜻한 물은 감기에 걸렸을 때나 환절기에 목을 보호해 주어 도움이 된다. 부족한 영양소는 영양제나 보조제로. 음식으로 모든 영양분을 섭취하면 좋겠지만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흔히 영양제라고 부르는 건강기능식품이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음식이나 치료약 대신 10개가 넘는 영양제를 아침에 몰아서 먹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영양제의 종류에 따라 효과를 높이는 섭취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종합 비타민. 비타민제는 주로 식사 직후나 식사와 함께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비타민은 식품의 영양소가 몸에 작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음식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다. 저녁 시간보다는 에너지가 필요한 낮, 가급적이면 오전에 섭취하는 게 좋다. 종합 비타민으로 섭취하지 않고 필요한 비타민을 고함량으로 따로 섭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는 섭취 간격을 띄우는 게 도움이 된다. 비타민의 종류에 따라 함께 섭취하면 흡수하는 데 서로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간격은 일반적으로 2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마그네슘과 칼슘. 마그네슘과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소로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 영양제는 저녁 식후에 섭취할 것을 권한다. 뼈 등 몸속 세포가 재생되고 새롭게 구성되는 시간대가 밤이기 때문이다. 마그네슘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신경을 이완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어 저녁 시간에 먹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 오메가3. 오메가3는 지방 성분이므로 다른 영양제에 비해 열량이 높은 편이다. 늦은 저녁에 먹으면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먹는 것이 좋다. 빈속에 오메가3를 먹으면 특유의 어취로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는데 식사 직후나 중간에 섭취하면 위장에서 다른 음식물과 섞여 메스꺼움을 덜 느낄 수 있다. 유산균. 유산균은 식전 공복에 먹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다. 유산균이 위산에 불안정해서 공복에 먹어야 위를 빨리 통과해 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식사하면서 함께 먹으면 소화를 위해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유산균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그만큼 위산에 노출되어 효능이 떨어진다. 요즘 장용 코팅 처리된 유산균은 대부분 위를 지나 장에서만 녹게 되어 있어서 위산에 노출되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위가 예민하고 위염이 있으면 유산균의 산성이 위장을 자극해 속쓰림을 일으켜 식후나 식사와 함께 먹는 게 도움이 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